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 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를 꼭 드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감소증이라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살코피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 양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 한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이 근감소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이라는 말, 이 살코피니아라는 말 또는 살코말라시아라는 이 단어는 1989년도에 이 터프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닥터 로젠버그 박사께서 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니까 그때까지는 이 어떤 뭐 근육이 감소하고 이런 것을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병이다 이런 질병이다 생각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따른 근육의 소실에 대한 살코페니아 또는 살코말레이시아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제 근감소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이건 질병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코피니아는 그 단어는 이제 그리스 어원에 이제 육을 뜻하는 플래시의 살스와 그 다음에 로스를 뜻하는 피니아 그래서 살스피니아 살코피니아가 이렇게 이제 다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또 이제 지금은 그 질병 분류 코드에 한국에도 이게 이제 질병으로 이제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살코페니아를 일으키는 그 원인, 왜 이 살코페니아가 일어나는지, 이건 이제 살코페니아 근감소증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화에 따른 그 성호르몬 감소, 그다음에 이 근육세포에 죽어나가는 에이팝토시스가 더 증가하게 되고 또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디스펑션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부스를 해서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다든지 또는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 운동을 안 한다든지 또는 우주에 가서 제로 그래비티에 오래 있는다든지 이러면은 이 살코페니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내분비 시스템, 나이가 들면서 이 내분비계의 어떤 저하, 기능 저하에 따라서 많이 생깁니다. 그 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사질환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이 살코페니아를 유발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는 이제 이 갑상선, 이 사이로이드 이 호르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살코페니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또 이제 IGF-1 같은 이런 성장 호르몬들의 어떤 감소도 살코페니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좋은 것은 감소하고 안 좋은 것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살코페니아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칼케시아라고 해서 악액증 그러니까 이제 암이 생겼다든지 또는 여러 질병이 생기면은 그 질병에 따른 그 몸이 노쇠해지면서 오는 그런 걸로 인한 또 살코페니아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이 근육은 운동 그 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퇴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토 뉴런이 이제 자꾸 소실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제 바이타민 D 이야기.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이제 잘 우리가 흡수를 못한다든지 하면은 이 감소증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베지테리언 또는 뭐 살을 뺀다고 칼로리를 갖다 줄인다든지 또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 현상 또 이 비타민 D를 잘 공급하지 못했을 때 이 살코페니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운동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비타민 D 같은 것을 먹어주면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서 근감소증이 생기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근감소증이 문제냐 하니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근감소증 유병률이 잠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80 이전에 많이 죽었고 또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인데요. 이 건강한 남자와 또 여자 나이가 65세에서부터 89세까지를 조사해 보니까 벌써 이제 보시면 여자 같은 경우에 65세, 69세 사이에 벌써 11%가 생기고 여기서도 또 11.8%. 이 나이에서 보면은 거의 30%가 육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세가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근감소증은 큰 질병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개인의 삶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아주 불편한 그런 질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들보다 더 많은 그 근감소증 유병률을 나이가 들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후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살코페니아를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감소증은 주로 근육의 감소, 어디를 많이 보냐니까 사지 근육, 팔, 다리, 이것이 기동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이제 골격근,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골격근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속이 자르면은 이런 단면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근섬유 다발에서 한 가닥만 딱 떼내면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세포입니다. 근세포. 이거 하나의 세포입니다. 아주 롱셀, 긴 세포죠. 이 세포의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세포들과 아주 좀 특이한 것이죠. 이제 어떤 게 특이하냐니까 하나의 이 미오신이나 액틴 같은 이런 긴 이 근원 섬유, 마이오파이브릴, 이 근원 섬유가 서로 교차되어서 슬라이딩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근육의 파워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하나의 이 어떤 근육 섬유 또는 근육세포, 마이오파이브 하는 요것의 구조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세틀라이트 셀, 이 위성세포라고 해서 이 근육의 줄기세포 개념의 이 세틀라이트 셀이 각 세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이 위성세포가 숫자가 줄어들고 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을 다치고 했을 때 이것이 근육 재생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은 이 소실만 되게 됐지 이것이 다시 깨어나서 세틀라이트 셀이 다시 분화가 되어서 이 부족한 이 근육세포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이 근육은 힘을 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면서 미스펑션, 뭔가 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ATP, 생체 에너지 ATP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근육세포는 이제 쇠퇴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개념, 이제 이 모든 근육은 움직이려면은 이 신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 이제 모터 유니트, 이제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근육세포는 이 한 개가 다 이제 근육세포죠. 이것도 근육세포고 근육세포고 그죠. 이것이 다 다발로 묶여져 있는데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많이 내는 근육은 이런 신경이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모터 유니트가 크다 적다는 이 연결되어 있는 개수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중요한 이 개념, 뉴로 머스큘라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접점, 이 정션,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운동 신경이 오면은 이제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여기서 내부 변화가 있어서 신호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여기 근육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고 근육에 이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신호가 전달돼서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칼슘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까 보셨던 미오신과 액틴 요것이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수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는 이 하나의 연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은 움직이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요 신경 전달 물질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퇴화가 일어나서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지 못하는 근육은 쇠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 모델로서 쥐 같은 걸 가지고서 이런 근육에 붙어 있는 신경을 잘라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근육이 퇴화가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이 자꾸만 이 근육을 자극시키지 못하면은 근육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육 골격근을 이제 봅니다. 골격근이라는 것은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것을 골격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켈레털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속근이 있고 지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가 하면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갖다가 타입 1이라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타입 2, 타입 2A, B 이렇게 또 나눠지고 좀 더 자세히 나눠집니다. 요까지만 크게 나누어서 A와 B 이제 속근 중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서도 어떻게 에너지를 갖다가 얻느냐에 따라서 또 좀 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큰 차이는 이 슬로우 파이버, 지근, 천천히 움직이는 이것은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효소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하게 붉게 보이고요. 속근은요, 미토콘드리아 수도 적고 또 여러 효소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토너들은 이런 그 지근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 오래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스프린트 같은 100m 달리기 선수들은요, 이 지근보다는 이런 속근을 더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거의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지근은 이런 색깔이 좀 다르죠. 염색을 해보면은 또 이 속근은 지근보다도 밝게 보이고 또 사이즈가 보시면 크죠. 그 요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또 하나 더 보시고 나서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 지근은요 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완전히 이렇게 천천히 분해해서 이런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이 미토콘드리아 요까지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만은 요 밑에 T세일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색깔이 달랐던 이유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근은. 그래서 에너지 얻는 방법이 다르고요. 이 속근은요, ATP 이 생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방법이 아주 다른데요. 평소 때 운동을 안 할 때는 포스포 크리아틴이라고 해서 이때 이 포스페이트를 딱 여기 붙여놓고 있다가 급히 필요를 할 때 여기서 바로 이걸 포스페이트를 하나 여기 공급해 줘서 ATP를 바로 만들어내고 이거는 이제 부산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ATP를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방금 이 지근은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돌아서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근과 지근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 ATP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지근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색깔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 보시면은 이 지근과 이 속근 중에서 보시면은 요 지근은 요거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힘을 더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빨리 지치게 되고요. 이게 지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오래 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근과 이 속근을 타입 1, 타입 2를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근육 근섬유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머슬 파이버, 이 근육 세포의 그 크기가 감소를 하는 것이죠. 이걸 다 아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이즈도 줄지만은 또 수도 줍니다. 이 어떻게 주냐니까 머슬 파이버 근육 세포의 수가 주는데요. 선택적으로 이 속근이 많이 줄어듭니다. 선택적으로 속근이 많이 줄어들고 또 타입 1 지근이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 30대에서 60대, 70대로 가면서 약 한 15% 정도 이 타입 1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근육의 변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살코페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은 이상하게 다른 질병이 아니고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육과 뼈는 같이 붙어 있고 또 이 근육과 뼈는 서로 이 근육에서 내는 어떤 물질들과 또 뼈에서 내는 이 물질들이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더라. 그런데 이것이 만약 살코페니아가 돼서 이것이 줄어들면은 이 좋은 물질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뼈 감소에 관련돼 있고 또 이것도 내어서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IGF-1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인데 이것도 또 줄어들어서 근육의 생성을 갖다 억제 근육 생성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이제 서로 다른 질병이 아니고 같이 영향을 받는 하나 동일한 개념.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하고 살코피니아를 합쳐서 오스테오살코피니아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념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두 개 다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노화도 영향을 주고 비타민 D 결핍이 돼도 골다공증과 근육감소증 또 염증이 있다든지 또 대사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인액티비티 저는 운동을 안 한다든지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 동반되는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또 유전적인 것또 지방이 이런 근육이라든지 뼈에 침착이 되는 것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스테오 살코피니아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오게 되면 이제 급신하는 것은 골절이라든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한다든지 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이죠. 하나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아까 조금 전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근육에서 만드는 이 미오스타틴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뼈와 근육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오스타틴이 이제 근육 세포에 또는 뼈의 세포에 이런 액트 리셉터 2 여기에 이제 붙게 됩니다. 미오스타틴이. 이 미오스타틴도 그렇지만 액티빈도 같이 이 리셉터 수용체를 이용해서 붙게 되면은 신호 전달이 쭉 세포 내에서 가서 핵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니까 근육 이제 세포 내에서 이런 유비키틴 E3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증가되면은 이 효소가 뭐냐니까 멀프 또는 아트로진 이런 효소가 증가하면은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이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을 이 유비키티나이징 시켜서 이것이 연기를 많이 시켜서 이것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니까 단백질 분해시키는 공장 프로테아즘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됐다는 것은 이런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항상 일정하게 너무 많이 생겨도 안 되고 줄어들어도 안 되고 이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미오스타틴이나 액티빈 이런 것은 많아지면은 이 근육의 분해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 미오스타틴과 액티빈을 갖다가 조절하는 또 데코린 또는 폴리스타틴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 결합을 해서 여기 못 붙도록 하는 또 아주 복잡한 조절 기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만일 어떤 경우가 생기냐니까요. 이런 이제 사람에 있어서 노화가 생긴다든지 또 노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신장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미오스타틴이 증가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프로테아좀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을 많이 분해시키기 때문에 머슬이 근육이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지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또 다른 여러 이런 이유에 의해서도 이 미오스타틴 액티빈이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캔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이 미오스타틴이 이런 근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신호 전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뼈의 생성을 촉진하는 이 저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분할을 갖다가 억제를 해서 저골세포가 많이 안 만들어지게 하고 또는 이제 파골세포, 뼈를 갉아먹는 이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형성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미오스타틴이 많아지면은 이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을 촉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오스타틴이 증가되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이런 근감소증과 또 골다공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이 미오스타틴이 우리 생체 내에서 어떤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미오스타틴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단백질 합성 억제를 못하고 계속 그대로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 빵빵한 이 소라든지 또 이렇게 날씬한 개였던 이 위핏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바뀌는 것이죠. 또 양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질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똑같이 이런 개나 소, 또 양, 사람 이 골밀도도 반대로 또 아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네랄 BMD라고 해서 골밀도도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이냐 하면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근육과 뼈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미오스타틴 이것을 타겟팅해서 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 회사들이 이 치료제를 갖다가 이 미오스타틴을 타겟팅해서 약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미오스타틴이 여기 작용 못하도록 여러 약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결론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런 이제 생체 내에 여러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이 미오스타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학상으로 많은 이러한 뭐 지금 보시는 것들이 하나의 그 TGF 베타 슈퍼 패밀리라고 해서 구조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오스타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체도 만들고 뭘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이 뼈를 형성하는 이 BMP 단백질 여기 있는 이 큰 그룹에 이런 것들도 억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적으로 미오스타틴만 딱 이렇게 작동을 억제를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것도 이런 것을 갖다 억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육량은 증가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뼈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에서 클리니컬 페이스 2 이런 데서 다 이제 드랍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결론은 이렇게 근감소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제대로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살코페니아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그널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억제시키기 보려 했지만은 다 실패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희망이 뭐냐니까 이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골다공증 약은 개발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은 아닙니다만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약물적인 방법으로서 이 이제 파골세포 작용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값싸게 쓸 수 있는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 약물이 있습니다. 그 상품명으로서는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이 파골세포를 만들게 하는 이 랭클이라는 것을 타겟팅해서 나온 이 항체 치료제, 이 데노수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런 성호르몬, 에스테로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성호르몬 유사체인 SERM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제 칼시토닌이라고 해서 뼈에다가 칼슘을 축적시키는 이런 호르몬도 치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들을 가지고서 근감소증 치료가 되는 것인지 하는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요 방금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데노스마브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노스마브 상품명으로 프롤리아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판매가 암전에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뼈도 늘 생성과 재생이 계속되는 것이죠. 뼈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뼈가 오래되면은 이런 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 오래된 부위를 갖다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갉아먹게 되면은 이제 매크로페이지나 모노셀들이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해내고 이제 조골세포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갉아먹은 자리에 조골세포가 와서 다시 이렇게 채우게 되고 폼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미네랄라이제이션에서 칼슘들이 이제 침착이 되게 되는 이런 본도 이제 재생을 계속 하는 것이죠. 리사이클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돼서 뼈를 너무 갉아먹고 이제 뼈에 구멍이 듬성듬성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약물 두 가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이 데노스마브를 가지고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 이제 폐경기 이후에 이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들을 3년 동안 요 두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또 데노스마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치료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이 골 밀도가 어떻게 되고 또 사지 근육량이 어떻게 되고 또 손의 그 악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잘 비교를 해봤죠. 그 보시면은 이 골 밀도는 이 아무것도 약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마브를 하니까 다 이 증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데노스마브이. 그러나 이 사지 근육량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갖고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 데노스마브를 갖고 하니까 이렇게 유의성 있게 증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다시 말해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 약인 데노스마브를 가지고서 근감소증을 갖다가 좀 지연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더라. 또 이 근육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 악력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효과가 없었는데 데노스마브는 유의성 있게 증가를 시키더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2019년도 JCI 아주 좋은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밝혀진 것이죠. 자, 이 논문은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을 인터벤션 치료를 하면은 근감소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살코페니아의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이 내분비 시스템, 엔도크라인 시스템이 이제 그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하수체에서 중요한 호르몬들이 그로스 호르몬들이라든지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많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그런 그 좋은 호르몬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성호르몬 이런 것들도 다 떨어뜨리죠. 에스테로겐 같은 것,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뚝뚝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육 생성이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드니까 근감소증이 오는 것이고요. 또 이 그렐린 같은 것도 식욕을 갖다가 뚝 떨어뜨리죠. 그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으로 오게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도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이 코티졸 같은 것들도 생성력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서 비만에 의한 또는 세포 퇴화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것도 근감소증에 영향을 주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비타민 D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감소도
sarcopenia를 일으키는데, 근감소증을 일으키는데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비타민 D는요, 이 사람의 피부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이 햇빛을 받아서 우리 이 몸에 공급해주는 양이 80% 이상인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은 20% 미만이죠. 그래서 꼭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햇빛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더보다도 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피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20대에 비해서 보시면은 이 80대만 되더라도 이게 또 반 이상 떨어지는 것이죠. 약간 뭐 두세 배 이상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재밌게도 근감소증 환자가 겪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속근인 타입 2 근육세포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지방세포가 이 근육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생기고요. 또 이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섬유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섬유화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조직에 섬유화가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이 근감소증을 갖다 골격근에 이 웨이스팅 근육세포의 어떤 소실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또 이런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 앞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런 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고, 방금 오늘 말씀드릴 때는 이 근육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질환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많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으려면은 이 비타민 D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리셉터 수용체인 비타민 D 리셉터 VDR이 그런 각 조직에 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포 표면에 있는가 싶어서 이제 염색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제 VDR이라는 것은 세포 표면에도 있고 또 세포 내에 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막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골격근 여기도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더라. 처음에는 이제 골격근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발현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은 원래 이제 장이나 이런 데서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데 이제 많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VDR도 이 비타민 D 리셉터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서 이게 쭉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도 떨어지는데 비타민 D가 작용할 수용체 리셉터도 근육에서 발현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또 근육의 소실을 일으키는데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D 리셉터가 작용하는 이것이 중요하게 관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VDR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잘 보시면은요, 이 비타민 D가 이렇게 이제 세포 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작용하는 방법이 있고 유전자 발현이 아니게 난제노믹하게 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VDR이라는 것이 이 세포 내에 또 핵막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비타민 D가 VDR과 또 이제 RXR이라는 또 다른 물질하고 합쳐서 이 전체가 핵으로 들어가서 핵에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 조절 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 리셉터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부족해지면은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유전자 발현에. 또 한 가지 이제 멤브레인 여기에도 비타민 D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하게 되면은 핵으로는 안 가되 난제노믹하게 뭔가 생물학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DR이 발현이 줄어들면은 이런 기존에 했던 일들이 줄어들면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D 없이도 이 자체적으로 이 비타민 D 리셉터는
갈색 지방을 갖다가 조절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헤어 폴리클 이런 데도 뭔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VDR이 발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신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비타민 D가 결핍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리스크 팩터인데 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노화가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만일 그 해마 같은 경우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다시 재생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으면 이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도 이 비타민 D가 있으면 부족하면 더 인지 기능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비타민 D는 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VDR을 갖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번 넉아웃 시켰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없애버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표현형을 보니까 노화가 더 빨리 오고 또 오래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DR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VDR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절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골격근, 이 근감소증 환자의 이 골격근에서 보면은 이 비타민 D 리셉터 발현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손목에 뼈를 자꾸 넘어져서 부서서 오는 이 근감소증 환자를 보니까 이 비타민 D 리셉터 유전자나 단백질 발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뚝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sarcopenia가 아닌 환자들보다는 발현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VDR 발현이 조금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겨도 여러 유전 질병에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도 이 VDR 유전자가 좀 이상이 생기니까 관여하고 있고 또 비염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췌장염 또는 이제 자폐증 관련 이런 질환에도 이 VDR 유전자의 폴리모피즘 또 유전적인 차이에 의해서 더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VDR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고 양이 충분해야 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쥐 실험을 통해서 쥐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이 VDR 비타민 D 리셉터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여기는 발현을 많이 시키고 여기는 안 시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왼쪽 다리. 그리고 보시면은 이 VDR 유전자가 오른쪽에는 아주 많이 발현되고 여기는 발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단백질도 보시다시피 왼쪽 다리는 발현이 많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비교 컨트롤에 비해서 VDR을 발현을 많이 시키니까 이 근섬유가요. 보시면 이 아주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VDR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는 발현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발현을 많이 시키니까 빨갛게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면적 이 근섬유의 단면적을 보니까 17% 정도가 이렇게 VDR을 발현을 많이 시키니까 증가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17%가 뭐 조금이 아니고 근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큰 양이다. 아까 20대에서 60대, 70대 가면서 15%가 바뀌는데요. 이제 근육량이 아주 중요한 양이다. 이 타입 2 속근 같은 경우도 14%가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VDR 발현을 많이 시키니까.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이 VDR을 여기서 이제 없애버리고 이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거 없애버리고 나니까 반대로 이제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유전자 발현이 뚝 떨어졌고 여기 발현되다가 이제 발현이 안 되는 한 52% 정도가 발현량이 VDR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정상적인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가 상태가 안 좋더라. 양이 단면적이 여기 보면 12%가 이 단면적이 이 크로스 섹션 에어리인데 이 단면적이 줄어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속근 양이 이게 16%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따라서 이 VDR이
발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근육량이 속근이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 비타민 D는 먹으면 되는데 이 VDR 발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VDR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 아주 저항성 운동,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한번 하고 나면 이 VDR 발현이 증가됩니다. 이 쥐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쥐를 운동을 갖다 아주 많이 시키고 나서 쥐를 잡아서 이 다리를 갖다가 보니까 이 VDR이 발현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까지는 증가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력 운동, 힘을 그렇게 저항성 운동이 아니고 계속 오래 해봐도 이거는 VDR 발현을 증가 못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 아주 격렬한 운동, 이런 저항성 운동을 시키면요, 근육량 VDR 발현시키려고 하다가 골병 들겠죠. 이거 사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물로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실험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임상 시험을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 또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비타민 D를 갖다가 계속 공급을 많이 이제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기능이요 아주 증가되고요, 또 낙상도 넘어지는 것도 많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비타민 D의 그 좋은 면, 인다이렉트하게는 간접적으로는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갖다가 이제 증가를 시켰고요. 또 이런 비타민 D가 비타민 D 리셉터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활성화 시켜서 이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 보는 것이죠.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D 리셉터는 함께 세포 내에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를 부족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높은 농도로 유지를 하면은 이 VDR 발현이 조금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높은 양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의사가 권유하는 그 가이드라인 30 나노그램 per ml, 혈중에 비타민 D가 30 나노그램 per ml 이하가 되면은 비타민 D 결핍이다, 이렇게 부족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높은 농도로 유지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타민 D 농도를 좀 더 높여도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ml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VDR 발현을 좀 자극해서 좀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무작정 이 비타민 D 양을 높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고칼슘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장에서 이 칼슘을 많이 흡수해 드리고 키드니에서도 많이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계속 높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높이면 오히려 고칼슘증이 생기게 되고, 이 고칼슘증은 심장, 근육 이런 데 또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곤해진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또 목마름이 생긴다든지 키드니에서, 또는 이제 복부에서 이런 뭐 메스꺼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깁니다. 또 근육이나 이런 또 뼈 이런 데도 또 안 좋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서 무작정 이 비타민 D를 고농도로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칼슘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항암제로서 개발된 이런 약이 있는데, 이제 EB1089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활성 비타민 D3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캘시트리올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아주 유사하죠. 근데 이 부분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의 아날로그 유사체인데, 이 EB1089가 항암제로 개발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 고칼슘증을 유발하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약물을 쓰니까 그걸 칼슘증을 유발하지 않고 항암제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서 고칼슘증 없이 VDR을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직 임상시험이 된 게 아니니까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VDR, 새로운 그 VDR 아고니스트, VDR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 약물들을 이런 인실리코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 유사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그 세포의 어떤 세포나 조직의 특이성이 높은, 그래서 고칼슘증을 유발하지는 않고 VDR을 갖다가 자극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그런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 VDR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천연 약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잘 조합해서 이 VDR을 자극할 수 있는 약물을 먹고 또 비타민 D도 먹으면은 근감소증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